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리와 원칙. 원리와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원리 원칙대로 해라. 원리 원칙대로 하라. 자, 원리와 원칙이 뭡니까? 자, 봅시다. 원리와 원칙. 우선 원칙은 어떠한 것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어떠한 행위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 즉 이유는 모르지만, 자, 해마다 그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더라.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더라.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는 몰라도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즉 원칙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알고 보니까 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냐?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특히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과의 어떤 그 거리 내지는 각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더라. 그럼 뭡니까? 태양과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 할 때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원칙이 되는 거고,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원칙과 원리와 원칙들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통상 어떤 일을 올바로 해라, 정상적으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음양관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다면요, 원리와 원칙에서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음이겠습니까? 자, 음양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물론 밝은 것, 양은 시작되니까 강한 것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 어둡고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내지는 보이는 것이란 개념들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뭡니까? 원인이라는 개념으로서 볼 때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원인이 양이 되고 결과가 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는 결과는 뭡니까? 음이죠. 즉 원칙, 어떤 원리는 몰라도 어떤 논리, 어떤 형태가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원칙이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왜 그런지가 밝혀지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강, 혹시 4강, 5강을 통해서 밝힌 게 뭡니까? 음양오행설의 원칙을 밝힐 겁니까? 아니죠. 음양오행설의 원칙, 그건 뭡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오행의 상생고리와 또한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오행의 상극고리, 이런 상생상극 운동은 애초부터 원칙으로 밝혀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들이 원리, 즉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오행이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는가, 이것이 비단 그 쇳덩어리에서 물이 나온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원칙적 논리적인 개념으로서 이 원리를 밝혀 나간 것이죠. 자, 그럼 원리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원칙만 가지고 아니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냥 믿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이미 학문이 아니고 종교이면서 신앙이 되는 거죠. 즉 음양오행설이 뭔지를 몰라도 목은 그냥 목이야. 왜 그런데? 아, 그건 몰라. 옛날에 고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거는 뭔데? 고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이유는, 원리는 모르지만 고전에 근거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오행이 왜 상생을 하고 왜 상극을 하는가? 왜 금생수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라고 답한다면 이것은 학문이 아니고 어떤 신앙과 믿음의 차원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문화생 중에 하나가 이 사주학에 대해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어떤 그 최고 학위까지 따신 어떤 분한테 음양오행 내지는 그 금생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쇠가 물을 생하는 그러한 원리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의 대답이 한참 망설이다가 우리는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음양오행설을 접할 때 조금 이렇게 원리를 모르고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칙을 받아들인 거죠. 말하자면은 물론 그것이 정확한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 원칙만 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활용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원칙이 그거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칙이라면 아마 그것을 응용하면 응용할수록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설의 상생과 상극설 혹은 그 음양 왜 목이 아니면 왜 화가 화고 왜 금이 금인지에 대한 이런 원리, 성립 원리들을 밝혔습니다. 이런 원리를 밝힘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죠. 있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기존에 우리 그 고전에 이렇게 수락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원칙은 있으되 원리가 명쾌하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원칙만 가지고도 이 원칙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밝혔던 것은 음양오행설이 모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모순으로 보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한 논리체계가 있다는 아주 훌륭한 어떤 진리체계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는 모르는 원칙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흐름을 찾을 수 있고 지금 현대 수학계에는 이 원칙만을 응용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 체제가 밝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음양오행설의 논리 체계를 밝혔습니다. 그럼 음양오행설의 논리 체계를 밝힌 것은 사실은 있던 음양오행설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이렇게 정확히 알려놓은 것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밝혀진 논리를 통해서 바로 응용 부분을 공부해 나갈 것인데요.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원리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모순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통상 볼 때 목을 알기 쉽게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양나무와 음나무로 나눠져서 먼저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 을목은 음이니까 작은 나무 이렇게 우리는 또 예전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그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볼 때 이 큰 나무는 등치가 크죠.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다 해서 동양지목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극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금이라고 하죠. 금. 자, 이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경금은 양금으로서 큰 금이니까 도끼라고 비유하고 신금은 면도칼로 비유를 합니다. 통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목 큰 나무니까 나무로 보면 나무가 되죠. 큰 나무를 도끼로 쪼개야 됩니까? 면도칼로 쪼개야 됩니까? 예, 신금의 면도칼로는 쪼개다 보면 면도칼이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경금 도끼로 쪼개야지만 이것은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이걸 벽갑인정 해가지고 사주에서 간목과 경금이 만나면 아주 이렇게 대단히 그 좋은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현재 중국 학자가 변형한 십간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목을 나무화시켜서 나무로 보고 그다음 나무로 보다 보니까 나무의 특질로 변해가고 나무의 특질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도끼로 변해 도끼로 쪼개는 어떤 논리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목을 완벽한 나무로 보고 간목을 큰 나무로 보고 경금을 큰 도끼로 본다라면 지금 이러한 논리체계는 정말 이치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에 바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목이 첫째는 완벽한 나무가 아닌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간목이 그중에서도 목을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의 특성 일부를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간목이 양목으로 큰 나무의 개념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바로 원리가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3000% 빠진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통과 꼬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꼬리를 설명합니다. 자, 코끼리 꼬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늘고 동아줄처럼 생겼죠. 그래서 또 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뭘 비유합니까? 뱀같이 생겼다. 맞죠? 이렇게 가늘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코끼리 꼬리는 뱀 같다. 그런데 뱀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고로 코끼리 꼬리도 겨울잠을 재워야 한다는 엉뚱한 3단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 우리의
그 사주학 같은 이런 속에는 현재 이렇게 엉뚱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밝힌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큰 법칙 체계를 밝힌 거지만 바로 이렇게 응용해가는 그 음양오행의 또 다른 부분, 즉 십관과 십이지지에 응용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런 모순들을 또한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야겠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음양오행 논리는 가장 중요한 법칙 체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동양학이라든가 한의학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음양의학의 논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정확한 원리 체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내지는 응용 부분에서 자꾸 문제와 모순이 생깁니다. 즉 바로 여러분들이 사주로 추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원칙대로 움직이면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추명을 할 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치로 논리가 나왔을 때 그 논리가 적중이 되기도 하고 적중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논리체계, 즉 원리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원리체제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뭡니까? 우리의 모든 논리체계는 이 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겠죠. 무슨 원입니까? 예,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완전원입니다. 이 원은 한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의 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루가 이미 시작되고 끝으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크게 보면은 이 원으로서 인생사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원은 항상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전을 통해서 반복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온다겠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변화의 측면으로서 동태적 평형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발전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이란 이 원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데요. 그 움직여 가는 어떤 형상들의 그 운동 모습들의 5단계를 표현한 것이 오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 지구 자전호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 각각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목, 화, 토, 금수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요, 비록 목, 화, 토, 금수가 아니고 1, 2, 3, 4, 5, 6, 7이든 1, 2, 3, 4, 5든 A, B, C, D든 관계없이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 자, 이것은 뭡니까? 상생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이것은 바로 무슨 개념입니까? 절대적 개념입니까? 상대적 개념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원이 반복만 하는 것, 반복만 한다는 것은 이 원을 어떠한 특별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얘기는 항상 얘기했듯이 저라는 석하소지학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40대 남자라 바라보는 것과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저를 스승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같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를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또한 저를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역학, 사주명리학 선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의 존경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보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딱 2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밖에. 그들에게만은 저는 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명리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특정인이 바라보는 시각, 상대적 시각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 절대적 시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완전 원 운동을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 어떤 기준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절대적 시각이 되면서 이때는 원운동이 그냥 생운동만 지속되고 여기에서는 목의 운동이 뻗어나가는 운동이다, 아니면 화의 운동이 분산되는 운동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뿐인 것이죠.